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오후 9시 세르비아 지리냐닌의 조그만 마을에 네 남매와 부부가 단촐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생활력이 강해 평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마땅한 직장도 없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음을 좀 잡고 직장 생활을 좀 하나 보다 했는데 역시 얼마 못 가 바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부인 테레사는 차마 아이들을 굶길 수 없어 마지못해 힘든 일을 하며 버티고는 있었지만 그 직장도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테레사가 직장을 그만둔다면 6가족 모두 굶어서 죽을 것이 뻔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부인이 직장을 잃어 굶어 죽는다 해도 남편 페릭은 끄떡도 안 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페릭은 약쟁이에 백수생활로 절어있던 인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인 테레사도 성격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벌써 이혼만 3번째였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 겨우 정착한다고 만난 사람이 페릭이었습니다. 페릭은 테레사의 4번째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테레사는 아이들을 놔두고 일을 나갈 때면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취해서 행여나 아이들에게 몹쓸 짓이라도 할까 노심초사했습니다. 사실 4자녀 모두 현재 남편 페릭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4자녀 모두 이전 남편들에게서 낳은 자식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첫째 남편에게서, 둘째는 둘째 남편, 셋째와 넷째는 3번째 남편에게서 낳은 자녀들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테레사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전 남편들과의 생활이 순조롭지 못했던 것도 남편들의 무능함 때문이었습니다. 돈벌이를 하지 않은 남자와 살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이상하게도 현재의 남편 페릭도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째 백수 생활 중이었습니다. 약에 취해 한 번 침대에 누워있으면 온종일도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답했던 부인 테레사는 아무리 사정을 해도 일어나지 않는 남편을 깨우기 위해 별짓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페릭이 일어나지 않자 페릭이 자는 침대에 불을 질러버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남편의 게으름 때문에 다툼이 잦아졌고 그 싸움은 심해져 서로 상해를 입힐 정도로 심각해질 때까지 싸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남편 페릭이 부인의 얼굴을 구타해 경찰이 페릭을 연행해 가 경찰서 구치소에 한참 동안 구속해 놓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2년여 동안 동거를 하며 지내온 시간이 아주 악몽 같았다고 합니다. 남편의 구타는 경찰서를 갔다 오면 더욱 심해져 나중에는 법원에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내 한동안 집 근처에 나타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인은 마땅히 갈 곳이 없다며 사정하는 페릭을 다시 받아주었고 2번 다시 가족을 구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서야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고 합니다. 며칠간 조용히 지내던 페릭은 한참 취한 몰골로 다시 부인 테레사를 구타했습니다. 한참을 울먹이며 허공에 호소도 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방바닥에 한참을 구부정하게 있던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사에 수면제를 잘게 갈아 넣고 최대한 단촐하게 그리고 맛있게 준비했습니다. 테레사는 갑자기 요리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아마도 이번 식사가 남편의 마지막 식사가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도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페릭은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 눈꺼풀이 무거워진 페릭은 목록해진 정신을 차려보려고 노력해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페릭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한 테레사는 미리 준비해둔 과독화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페릭은 거실 바닥을 기어 안방으로 도망가고 있었고, 테레사는 도망가는 페릭을 향해 뒤에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페릭은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살기 위해 계속해서 기어갔습니다. 잠시 후 테레사는 창고에서 전기톱을 가져왔습니다. 숨어있는 페릭을 찾아내 절단했습니다. 방 안에 숨어있던 딸은 너무 놀라 오빠를 데리러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과 오빠는 엄마가 아빠를 살해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남성의 몸 전체가 절단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페릭의 남성이 절단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찾으러 집안 곳곳을 찾아봤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관 한 명이 주방 오븐 위에 이상한 물건이 있다며 소리쳤고, 그 물건을 조사한 결과 페릭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릭의 신체 일부들이 주방기구 안에 들어가 끓여져 있었습니다. 사랑의 기준은 없지만 사랑이 변질되면 이처럼 끔찍한 최후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템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독일의 피자 가게에서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이곳저곳으로 피자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계속해서 전화기를 응시하며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올해 23세 샤라반이라는 여성의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녀가 사망하기 정확히 일주일 전 수요일 오후 8시 59분에 찍혀있던 영상이었습니다. 부모는 언론에 보도된 잔인하게 살해당한 딸의 사건으로 비통해했습니다. 평소 원한을 살 만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주위에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도 없을 텐데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자 가게 주인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너무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인 앞에서 테이블을 잡고 한참을 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던 그녀는 피자 가게 주인에게 부탁한다며 주인의 핸드폰을 빌려 누군가에게 2번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피자 가게 주인에게 핸드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잠시 후 승용차 한 대가 피자 가게 앞에 멈춰섰고 9시 55분 그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2022년 8월 16일 독일 이굴슈타트 주택단지에 검은색 벤츠 승용차 한 대가 장시간 주차가 되어 있다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밤 11시 25분 독일 뮌헨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차 속에 있던 여성은 흉기로 온몸에 50여 차례가 찔린 상태여서 차 속에는 혈흔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는 얼굴에도 수많은 상처가 있어 시신의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관들이 현장을 맡고는 있었지만 인근에 있던 화분을 들고 와 승용차 창문을 깨버렸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안에 있던 시신을 꺼내 도로 한쪽에 담요를 덮어 눕혔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이 덮어놓은 담요를 들어 올리며 딸아이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장에서 통곡을 하며 울었고 원인 모를 사건으로 한순간에 이렇게 비참하게 사망한 딸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꼬박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집안에서 통곡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차 속에서 사망한 여인이 사라반 K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수사대는 고인의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결과 충격적이게도 부모의 유전자와 일치하지 않다는 점에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분명 현장에서 딸의 얼굴을 확인하고 사망한 여성이 본인 딸이 맞다고 확인을 했는데 딸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얼마 전으로 올라갑니다. 사라반은 인스타그램 뷰티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8월 초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린 미녀들에게 후원하고 싶으니 기회가 되면 영상 제작을 같이 해보자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단시간에 수십 명의 여성들이 본인 사진과 답글을 남겼고 만나길 원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지원자가 나온 것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라반은 인스타그램에 본인 사진을 올린 다음 본인 사진과 가장 닮은 사람을 찾는다며 게시글에 이벤트를 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냥 본인과 닮은 사람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 글을 본 사람이 별 관심이 없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값비싼 화장품을 상품으로 걸어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고가의 상품을 경품으로 받기 위해 여러 여성들이 본인의 어필 사진을 보내주며 서로 본인 얼굴이 사라반과 닮았다며 답글을 올렸습니다. 사라반은 올려놓은 사진과 본인 사진을 같이 올려 비교하도록 했고 결국 사라반이 만족할 만한 본인과 상당히 닮은 여성의 사진을 발견하자 그 여성에게 이벤트 상품을 지급할 테니 만나자며 약속 장소를 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사라반은 부모에게 이혼한 전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집을 나섰는데 사실은 본인과 꼭 닮은 카디지를 만나러 간 것이었습니다. 사라반은 남자친구의 키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사라반은 카디지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먼저 승용차에 혼자 탑승한 후 그녀 카디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운전해서 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카디지를 태우고 준비된 화장품이 집에 있으니 집으로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카디지는 아무 의심 없이 그녀의 차에 탑승했습니다. 사라반 집에 도착한 카디지는 사라반과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라반의 집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이벤트 상품 화장품이 아니라 사라반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사라반은 남자친구와 함께 화장품 상품을 타러 온 카디지를 묶어 승용차에 태웠습니다. 그날 저녁 카디지는 사라반과 남자친구에게 깊은 산속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카디지는 이골슈타트의 주택단지 주차장에 세워둔 검은색 승용차 안에 50여 차례 칼에 찔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라반이 닮은 꼴 여성 카디지를 이렇게 잔인하게 50여 차례를 찔러가며 이곳저곳을 훼손한 이유는 본인을 닮기는 했지만 혹시라도 가짜라는 것이 발견되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사라반과 남자친구의 계획적인 범행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을 추적 끝에 검거했습니다. 그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아마도 그녀가 종신형을 받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라반이 이런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너무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모와 잦은 다툼으로 불만이 많았던 딸이 부모에게 보복할 방법을 연구하다 이런 방법을 연구 끝에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만약 본인이 살해당한 것을 부모님이 알게 된다면 자책하며 평생 고통스러워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본인과 똑같은 사람을 구해 본인이 비참하게 살해당한 것처럼 꾸민 상상하지도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 루이자는 익스트림을 즐기는 덴마크 여성이었습니다. 1994년생인 루이자는 올해 24살이었는데 그녀의 취미는 악천후를 즐기며 여행하는 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그녀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만 보아도 그동안 여행 다녔던 곳에 흥미로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노르웨이, 페루 등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루이자는 노르웨이 국립대학에서 야외 레크레이션과 산림 연구를 공부하며 여행 가이드를 꿈꾸었습니다. 루이자는 오랜 여행의 경험으로 그동안 꿈꾸었던 아프리카 지역 산악 등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험난한 지형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이어서 틈을 이루어 등반해야 했습니다. 루이자는 같은 학교 노르웨이 국립대학 출신인 노르웨이 출신 마렌 28세와 여정을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12월 9일 모로코의 악명 높은 산맥 아틀라스 산맥을 종주하기 위해 마라케시로 도착했습니다. 임릴은 북아프리카 최고봉인 북칼 4167m의 정상을 오르기 위한 주요 기지로 백패커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마라케시에서 출발해 산악 지형을 63km 등반한 후에야 정상에 오를 수 있어 산악인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17일 루이자와 마레는 임릴 마을 근처 토브칼산 기슭에서 잠수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12월 17일 10시 페이스북과 인스타에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영상은 루이자와 마렌을 살해하는 장면을 그대로 녹화해 SNS에 올렸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충격적인 것은 누군가 1분 40초 정도 되는 영상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속옷만 입은 여성이 텐트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남성들은 텐트 안으로 들어가 여성을 뒤로 엎드리게 한 뒤 3명의 남성들이 그녀를 번갈아가며 폭행하고 구타한 후 무릎으로 머리를 두른 상태에서 두 팔을 하늘로 벌려 아랍어로 한참 동안 주문 같은 것을 외운 후 긴 칼로 그녀의 시신을 훼손한 것이었습니다. 세 남성은 먼저 그녀의 머리를 마테체로 절단한 후 두 팔과 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들고 텐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들이 아랍어로 외친 말은 당신이 어디에 있든 우리는 알라신의 적과 싸울 것이다. 당신은 변명할 여지가 없으며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칼을 든 한 아랍 남성은 그녀의 머리를 텐트 안에 집어던지며 일행들과 즐거워하며 웃었습니다. 그런 뒤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텐트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여성도 참수했습니다. 그들은 루이자와 마렌을 마치 동물 처리하듯 절단했고 텐트 안과 밖은 혈흔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2018년 12월 17일 한 쌍의 프랑스 등산객이 임릴 지역을 지나던 중 등산객이 활동할 시간에 텐트가 쳐져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주위를 둘러보던 중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IS 조직들이 가끔 출몰해 워낙 위험하기로 소문나 있어 등산객끼리도 서로 조심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모로코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현장에 범인 것으로 의심되는 지갑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새벽에 범행을 하면서 동료들과 신이 나서 벌쩍벌쩍 뛰던 중 어두워서 지갑이 떨어진 줄도 모르고 흥분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지갑 속 신분증에 나와 있는 아브데시 이조디의 집으로 출동했습니다. 때마침 이조드는 아무렇지 않게 출근 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길이었는데 경찰이 버스를 세운 후 현장에서 이조드를 검거했습니다.
이조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이 본인을 검거하려 하자 이렇게 빨리 본인의 범행을 알아차린 이유를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조드를 신문한 후 범죄에 가담했던 2명의 남성 라지드 아프트, 요네스 자히드를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또한 그들 집에 보관되어 있던 그녀들을 살해했던 도구들도 모두 발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조드는 그들의 리더였습니다. 경찰은 이조드 일당이 이렇게 아무 이유도 없는 민간인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본인들은 IS 일원으로서 이슬람 율법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고 그녀들은 심판을 받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들의 행동은 본인들의 세속을 무시하고 이교도를 증오하는 행동이었고 서방 국가인들이 일부러 본인 영토에 들어와 자국민 남성을 유혹하려는 행동이었다며 텐트 안에서 옷을 벗고자 하는 행위는 남성을 흥분시키는 사악한 음란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무슬림 남성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난 후 유혹하려는 행위는 이슬람 모든 남성을 모욕하는 행위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참수해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살인범들은 처음부터 임릴 지역을 방문하는 백패커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일주일 전 그들이 찍어두었던 IS에 대한 충성 맹세 영상이 밝혀지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범죄를 준비하는데 총 24명이 동원되었는데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살인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4명은 2019년 10월 30일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9명은 최소 징역 5년에서 30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모로코는 인권 문제로 1993년 사형제도가 폐지되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도 그들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템이었습니다. 게오르게 딘카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받은 것입니다. 올해 65세인 딘카는 루마니아 현행법상 65세 이상의 범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현재 65세인 점을 감안하면 징역 30년을 복역하고 출소하는 시점이 95세라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딘카가 과연 95세 노령에 출소해 다시 이런 강력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딘카의 죄질로 보아 30년형으로는 부족하니 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합당하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슬로베니아의 조그만 마을 도브로에 살고 있는 여학생 알렉산드라는 집 앞으로 마을에 버스가 잘 다니고 있지 않아 시내를 나가거나 이동할 때 히치하이킹을 자주 이용했습니다. 7월 24일 그녀는 카라칼까지 가기 위해 도로 위에서 히치하이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라는 그날 실종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태워준 남성은 65세 딘카였습니다.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었던 딘카는 차량에 탑승한 알렉산드라를 단번에 제압하고 본인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딘카는 납치한 그날 그녀를 여성폭행하고 구타하며 감금했습니다. 얼마 후 일을 마친 딘카는 다른 범행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나갔고 알렉산드라는 납치범이 나가면서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고 납치범이 벗어둔 바지 뒷주머니에 핸드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납치범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 무서웠지만 용기 내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핸드폰으로 112에 연속해서 3번
신고를 했습니다. (2019년 7월 25일) 이 사건은 루마니아 올드 카운티 카라칼 마을에서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를 접수받으며 침착하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여성 폭행은 당했냐고 물었고 알렉산드라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뒤이어 혹시 납치된 곳의 위치를 기억하고 있냐며 물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기억을 되살리며 본인 집 앞 도로에서 차량에 탑승한 시간이 오전 11시 6분이었는데 잠시 후 운전한 남성이 본인을 폭행하고 두건으로 눈을 가린 상태여서 물건이나 지형을 볼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눈을 가리고 20여 분을 달리던 중 댐 같은 곳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마치 물 위에 있는 달이나 댐 위를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의 차 번호판에 번호는 기억나지 않았으나 번호판 바탕색이 회색인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지도를 놓고 그녀가 처음 탑승했던 곳에서 댐이나 폭포가 있을 만한 곳을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아마도 댐이 있는 곳이라면 카라칼 지역인 볼드 마을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했습니다. 경찰은 그곳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주소나 건물명이 필요한데 주소가 적혀있는 무엇이든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방 안의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명함에 적힌 이름과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불러준 주소를 검색해 보았으나 아파트 건물 위치가 나왔고 대화가 길어질수록 경찰은 점점 성의 없는 물음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갇혀있는 곳이 아파트냐고 묻자 아마도 단독주택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납치범이 돌아올 것이 두려웠던 알렉산드라는 혹시 경찰차가 출동을 했는지 하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 아마 출동을 하기는 할 것이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게 납치당했다는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만 몇 시간을 소비했습니다. 이튿날 7월 26일 새벽 2시 경찰은 대대병력을 투입해 힘들게 범인의 자택 위치를 파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범인이 숨어있는 건물에서 진입을 하지 못하고 4시간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수색영장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언제 살해당할지도 모르는 한시가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은 느긋하게 수색영장이 발부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최초 신고로부터 19시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112 신고 접수센터 경찰은 알렉산드리아에게 계속해서 위치가 어디냐며 무슨 폭행을 당했냐, 범인 인상 자기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내용만 물어보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한 것이었습니다. 납치당한 여성은 지금 당장이라도 범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본인을 살해할 것 같은데 그저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경찰은 19시간 만에 알렉산드라가 납치되어 있는 집을 급습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 틴카를 검거했고 신고 전화를 한 알렉산드라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나 범인의 집에서 알렉산드라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틴카에게 알렉산드라의 행방을 물었으나 그의 답변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조금 전 새벽 2시에 살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살해 후 흔적을 없애기 위해 소각장에서 소각해버리고 뼈만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딘카의 답변에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럼 어차피 소각할 것이면 이전에 했어야지 사건이 발생한 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날 동안 왜 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딘카는 만약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소각하다 연기가 나고 동물 태우는 냄새가 난다고 신고라도 하는 날에는 모든 범행이 발각되고 말 텐데
최대한 사람이 활동 안 하는 시간에 소각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닌가 하며 답변한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부모는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실종당한 직후 한 남성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딸이 건장한 청년과 사랑에 빠져 해외로 결혼해서 떠났으니 더 이상 찾지 말라며 안심시키는 전화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어머니는 뭐 이런 이상한 전화가 다 있나 생각했지만 설마 딸이 사망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딘카의 집에서 추가로 범행이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것저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뒤뜰에 있던 드럼통에서 여러 명의 것으로 의심되는 유골이 발견되었고 소각장에서 나이 어린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치아가 발견되었습니다. 딘카는 변호사와 상의를 마친 후 태도가 급변했는데 처음 경찰에 진술한 알렉산드라를 살해한 후 소각했다는 진술을 부인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지도 모른다며 사건 전체를 부인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루마니아 국민들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무능한 경찰의 행동이 죽지 않아도 될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것이라며 들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신고 접수한 후 19시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납치당한 여성이 3번이나 112에 신고할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며 무능한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알렉산드라 사건은 유럽 전역으로 퍼지면서 7월 27일 2,500명이 넘는 군중이 부쿠레슈티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내무부 장관과 경찰서장이 해임한 후 이 사건은 잠잠해졌는데 언론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이 발생한 히치하이킹을 두고 조심해야 할 교통수단이라고 했습니다. 게오르케 딘카는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형량을 받은 것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템이었습니다. (2011년 3월 21일) 오후 옐로우파크 레이몬드필 교회에 거주하고 있는 세 남성이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머리가 잘려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살해당한 남성의 머리 잘린 몸만 있었습니다. 머리는 사라지고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머리는 2km 떨어진 곳에서 종이봉투에 담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살인범은 처음에는 세 사람을 살해하려 했으나 한 명은 도망가는 바람에 살해하지 못하고 남아있던 두 사람만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살인범은 어렵게 그들을 찾아내 살해하려 기다리고 있다가 기회를 엿보던 차에 이렇게 잔인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살인범은 조셉이라는 남성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조셉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명 럭비 선수로 활약했던 선수였는데 국가대표로 활약한 유명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조셉이 왜 이런 잔인한 보복살인을 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셉은 화려한 선수 생활과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블루불스 팀에서 뛰었으며 보다컴 9회 출전과 큐리컵 2회 출전에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조셉이 이렇게 흥분한 상태에서 세 남성들에게 보복한 이유는 복수 때문이었습니다. 세 남성은 조셉의 하나밖에 없는 딸을 납치해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딸은 비참한 꼴로 집에 돌아왔는데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에이즈, HIV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이었습니다. 조셉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딸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저지른 그들의 범행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본능적으로 행동했던 그의 습관은 이런 비극적인 참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여러 번 생각도 해보았지만 경찰에 신고하느니 직접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신고해봤자 무능력한 경찰은 시간만 허비할 것이 뻔했고 그놈들의 행방마저 놓치게 된다면 복수할 기회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거지를 알게 된 후 직접 처리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집을 나선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에서는 경찰이 하지 못한 처벌을 통쾌하게 아버지가 처리했다며 정의는 살아있다 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언론에서는 살인범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며 신변을 보호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극으로 떠들썩했던 이 사건은 얼마 후 경찰의 조사에서 충격적인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조셉은 미혼이었습니다. 조셉은 결혼한 적도 없는 독진 남자였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 남성들을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조셉은 처음부터 그 남성들을 발생하지도 않은 딸을 폭행한 폭행범으로 확정하고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타격하고 충격적인 승패에 집착하는 운동만 하다 보니 고통을 이기고 우승하는 극단적인 상태에 자주 접하게 되면서 약물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조셉은 천천히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겪고 있는 패배에 대한 두려움, 부상에 대한 두려움은 그동안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을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셉을 추가로 조사하던 과정에서 이전에 벌어진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지나가는 한 여성을 납치해 집안에 3일간 감금한 후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2014년 재판 과정에서 판사는 도끼 살인마라 불리는 조셉의 변호사가 신청한 정신질환과 정신착란 증상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무죄라는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조셉의 변호사는 조셉이 병리학적 범죄 무능력 상태임을 증명하는 9가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 서류 내용은 주로 의사의 소견이었는데 망상장애, 정신분열, 정신착란 등의 소견서로 이루어진 내용이었습니다. 법정에서 변호사는 조셉이 망상장애로 인해 이전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범죄를 저지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질환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조셉에게 질문한 4년 전 여성을 차에 태우고 폭행했던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차에 묻어있던 혈흔에 대해 질문한 것이었습니다. 조셉은 놀랍게도 그 사건에 대해 본인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 그녀의 피가 차 속에 묻게 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조셉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것은 맞으나 무혐의를 받을 만큼 심각한 질환이 아니고 단순 기억상실에 의한 정신착란으로 보인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4건의 살인사건과 1건의 여성폭행 사건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템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28일) 두 남성은 그리스 절벽 위에서 상의와 바지는 벗겨지고 브레이저만 착용한 채 두 다리가 묶인 알몸인 여성을 마주잡고 절벽 아래로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두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생활했는데 그날 저녁 평소처럼 수업이 끝나고 헬스장에서 운동을 마친 후 집에서 쉬고 있었고
다음 날 아침 산책을 하며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오전, 바위가 많은 틈에 끼어 익사한 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사망한 여성이 팔과 다리가 묶여있는 점으로 보아 타살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28일) 저녁, 엘레나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사진과 하루 일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남성이 그녀에게 관심이 있는 답글을 남겼습니다. 엘레나는 인근 대학 아랍어학과에서 아랍어를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랍어를 잘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평소에 영어, 독일어 등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엘레나의 꿈이 외교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을 외교관으로 만들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요르단 등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면서까지 외국어 공부에 대한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이런 내용으로 대화하고 싶었던 엘레나에게 페이스북에 답장이 온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본인이 올린 글이 사람들의 관심을 별로 끌지 못했는데 답글이 달리자 엘레나는 답글 단 사람에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답글을 달아준 남성은 알바니아인이었는데 그리스 위쪽에 위치한 나라라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알바니아 남성은 그녀에게 시간이 있냐며 물었습니다. 엘레나는 외출하고 싶기는 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은 멋진 승용차 사진을 보여주며 인근 해변가를 드라이브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엘레나는 잠깐 멋진 남성과 대화도 하고 드라이브도 하고 올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엘레나가 만나자고 문자를 남기자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알바니아인은 그녀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지만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드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달리던 승용차는 도시 외곽을 지나는가 싶더니 도로변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성 한 명을 추가로 태웠습니다. 엘레나는 조금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두 사람이 친구라고 하니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남성과 합승하게 되었습니다. 알바니아 남성 루카는 본인의 친구라며 메리너스를 엘레나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루카의 승용차에 탑승한 메리너스는 해변에 아버지 소유의 별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맥주나 한잔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겠냐며 그쪽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그리스 로도스 섬 주변 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메리너스는 올해 22살이었는데 아버지가 이 지역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고 상당한 부자여서 해변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며 그녀에게 별장에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시내에 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테이크아웃해 별장에서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별장에 도착한 후 인적이 없고 닫힌 문을 확인한 메리너스는 별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를 폭행하기 위해 밀쳤습니다. 너무 놀란 그녀는 그냥 집에 돌아가겠다며 현관문 쪽으로 걸어갔고 그녀를 잡아당긴 메리너스는 반항하는 그녀를 주먹으로 폭행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엘레나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엘레나는 메리너스를 밀치며 현관문 쪽으로 다시 도망쳤습니다. 그러자 도망치는 그녀를 바닥에 쓰러뜨린 메리너스는 발로 그녀의 복부를 걷어차며 주먹으로 얼굴을 구타했고 방에서 다리미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리미로 엘레나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힘없이 고꾸라진 엘레나는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기 싫다며 제발 병원으로 보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메리너스는 그녀의 두 다리를 잡고 들어올려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엘레나의 바지를
벗겼습니다. 이를 마친 메리너스는 바지 단추를 재우며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집 밖에서 방을 보고 있던 루카에게 이제 내 차례라며 들어가 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레나를 폭행한 뒤 걱정이 앞섰습니다. 엘레나를 이대로 집에 돌려보낸다면 경찰이 본인들을 잡으러 올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가 의식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두 사람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바다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버린다면 깊은 바다로 쓸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카와 메리너스는 엘레나를 양쪽에서 들고 타고 온 승용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루카는 절벽 위에 차를 세우고 메리너스와 트렁크에서 그녀를 끄집어냈습니다. 아직 의식이 남아있던 엘레나는 메리너스의 몸을 핥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팔과 다리가 묶인 상태에서 살아보려 발버둥치는 그녀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결심한 메리너스는 루카에게 엘레나의 다리를 잡으라며 절벽 위에서 두어 번 그녀의 몸을 흔들어대다 멀리 던져버렸습니다. 11월 29일 엘레나를 절벽에서 집어던진 그날 저녁 메리너스는 인터넷에 또다시 검색을 했습니다. 야한 비디오, 관계, 조건 만남 여성 등을 검색했습니다. 법원에서 두 사람은 서로 살해한 사람은 저놈이라며 본인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루카는 법정에서 엘레나는 우리에게 병원에 보내달라며 애원했습니다. 나는 메리너스에게 차라리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살려주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메리너스는 나에게 그녀를 처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자며 그녀를 묶고 차에 실어 절벽으로 가서 던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메리너스는 나는 그녀를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죽일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레나는 착한 여성이었습니다. 루카가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저에게 엘레나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을 듣지 않자 루카가 엘레나를 목졸라 살해한 후 계단에서 밀어버렸습니다. 분이 안 풀린 루카는 다리미를 가지고 나와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의식이 없는 엘레나를 욕실로 끌고 들어가 처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을 부인했고 루카와 메리너스는 서로 상대방이 살해했다며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을 듣고 있던 법원은 결국 두 사람 모두 공범으로 간주하여 똑같이 판결을 했습니다. (2018년 11월 29일) 경찰은 해변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익사사고로 발표했습니다. 물에 빠지기 전까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안경찰은 그녀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그녀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고 했습니다. 범인들이 그녀를 얼마나 잔인하게 살해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조사하던 중 발목에 장미 문신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부 국경도시인 로도스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통화 기록과 SNS 기록을 조사한 결과 알바니아 남성 루카를 검거했고 곧이어 메리너스도 검거했습니다. 그리스 법원은 메리너스와 루카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길리템이었습니다. (2015년 10월) 부에노스아이레스 아파트에서 한 여성이 13차례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당시 40세
사카얀이라는 여성이었습니다. 1975년 12월생인 그녀는 투쿠만이라는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가 먹고 살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이사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15남매였는데 매번 식사할 때마다 걱정은 밥 먹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워낙 많다 보니 끼니 해결하며 살기도 힘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사망한 여인의 이름은 사카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굶주림에 먹고 살아야 하는 절박함에 그녀는 조금씩 성전환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카얀이 성인이 되고 난 후 여러 방면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운동을 하다 보니 사카얀은 아르헨티나 국민에게 관심이 많은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르헨티나 헌정사상 최초의 성전환자 신분증을 받은 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카얀은 원래 남성이었으나 17세 때 트랜스젠더로 커밍아웃했습니다. 그녀가 커밍아웃을 하며 각종 시위와 인권운동에 매달렸던 이유는 사연이 길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전환 수술을 하면서 시작한 인권운동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 생활을 하다 보니 인권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고 말이라는 단체의 회장으로 일하던 그녀는 아르헨티나 국가의 의료기관 서비스의 불평등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시위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 당시 트랜스젠더들이 의료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트랜스젠더들에 대한 권리와 인식을 높이고자 앞장섰고 결국 그녀의 노력은 성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카야는 그 이후에도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단체협회 이사장을 맡으며 활동했고 아르헨티나 내에서 그들의 차별금지운동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카야는 이런 활동을 벌이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뒤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최초로 인정한 성전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여성 신분증이 발급될 때 현직 아르헨티나 대통령 페르난데스 카르치네르가 그녀의 신분증을 직접 전달하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까지 나서며 축하해주고 홍보해주었던 것과는 달리 가톨릭 신자가 많은 중남미에서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시각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사건은 2012년 그녀가 마탄자 파티노의 옴부즈맨으로 출마하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선거에 출마하면서 대인 관계가 더욱 넓어졌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남성과 관계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옴부즈맨이란 정부나 의회에서 임명하여 그 지역 시민들의 불만을 조사하고 권장사항을 중재하는 공무원인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트랜스젠더들의 지지를 받으며 사전조사에서도 가장 유력한 당선인 3명에 뽑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0월 13일 사카야는 플로레스 리바다비아 에비뉴 본인의 아파트에서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살해 당시 범인은 그녀의 신체를 13곳을 잔인하게 찔러 살해했습니다. 그녀의 시체가 발견될 당시 그녀의 두 팔과 다리는 묶여 있었습니다. 반항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가위와 망치 그리고 식칼이 발견되었습니다. 과학수사대의 부검 결과 그녀 몸에서 총 27곳을 흉기로 가격한 상처가 발견이 되었는데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칼로 13차례를 찌른 부위가 가장 치명적인 사망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그녀의 집에 있던 금품과 현금 2만 페소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강도가 금품을 가져가려다 반항하는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바로
피의자에게 왜 그렇게 많은 자상을 남겼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강도치고는 너무 잔인한 방법으로 그녀를 살해한 것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이 강도로 집에 들어와서 그녀에게 재갈을 물고 발로 차며 구타했다는 점도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것은 사건 발생 48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었습니다. 10월 10일 11시 전후에 사망한 것으로 보여졌는데 경찰은 그녀의 집안에서 아무런 물질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아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은 그녀가 사망한 시점 전후의 통화 기록과 SNS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통화 기록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으나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는데 그녀의 페이스북 계정을 조사하던 중 이전에 올라와 있던 한 남성과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 사진 속의 남성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진 속의 남성은 그녀의 남자친구였는데 가브리엘이라는 남자친구였습니다. 가브리엘은 세나로소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었는데 그때 사카얀을 만나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다 친해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페이스북에는 가브리엘을 총고라는 애칭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주위 친구들에게 가브리엘이 남자친구라며 소개했다고 합니다. 총고란 빵이란 뜻으로 그들이 이런 은어를 사용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가브리엘을 소환해 조사한 결과 본인의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그가 여자친구 사카얀을 살해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원래 트랜스젠더를 증오하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런 트랜스젠더를 증오하던 남성이 왜 그녀의 페이스북에 남자친구라며 소개가 되었는지 경찰은 궁금해졌습니다. UFEM이라는 여성 및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 특수검사팀은 철저한 트랜스젠더 증오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브리엘은 사카얀과 관계를 조건으로 약물을 지급받은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약물을 얻기 위해 일부러 트랜스젠더와 관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증오하는 남성이었지만 약물을 구입하기에는 돈이 없어 결국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이런 기회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가브리엘은 사카얀과 4, 5회 관계를 가졌으며 사카얀은 1회 관계마다 가브리엘에게 약물을 한 번씩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생활에 경멸을 느끼고 있었는데 사건 당일에도 가브리엘은 사카얀과 관계를 마친 후 사카얀에게 대가를 지불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서 약속한 물건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동안 참아오면서 지속했던 굴욕적인 관계들이 떠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았던 가브리엘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물건을 받지 못할 바에야 그녀를 살해하고 그에 합당한 물건과 현찰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검거된 후 변호사에게 40대 어머니와 할아버지를 놔두고 감옥에 갈 수 없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는데 정신분열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인지 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벌어진 사건인지 수많은 법정 공방이 오고 갔습니다. 11번의 심리 끝에 2년 동안 미결 상태였던 이 사건은 마침내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법원은 가브리엘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카얀과 가브리엘은 2015년 10월 10일부터 고작 11일간 만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브리엘은 재판 과정에서 2시간 동안 증인석에서 증인으로 참석하게 되었는데 부검 사진이 공개된 첫날 반항적이고 범행을 부인하며 하품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재판하는 동안 시종일관
정신병자처럼 계속해서 웃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018년 6월 18일 오후 12시, 가브리엘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판결사상 처음으로 트랜스젠더, 성천한자라는 호칭을 사용한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템이었습니다.